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을 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노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뇌졸중과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CT재활의학과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주성열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변에서 뇌졸중하면은 심각한 질환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발병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졸중을 뇌혈관 장애로 인하여 국소신경학적 장애 또는 이식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 정의하였습니다. 의학적 정의로서는 뇌에 가는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그로 인해서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 즉 편마비가 생긴다거나 인지장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언어장애, 심하면 혼수장애 같이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뇌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최근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별 질환에서 1위가 암, 2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급성기 치료 기술의 발달과 위험인자 조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10만 명당 75명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50명꼴로 33%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뇌졸중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 2015년 한 해에 약 2만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하루에 약 67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가 약 3분의 2, 뇌출혈 같은 경우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도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그 원인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 혈관이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뇌경색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혈전성 뇌경색 그리고 색전성 뇌경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혈전성 뇌경색이라는 것은 혈관 자체의 내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동맥경화가 심한 경우,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혈류 장애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혈전이 혈관을 막히게 되면 뇌로 혈류 공급이 안 되겠죠. 안 되게 되면 뇌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발병 초기에는 경한 인지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휴식기, 특히 잠자고 있을 때 주로 발병하게 되고 고령에서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처음에는 걸어서 병원에 응급실 도착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서 완전 마비가 심해졌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이것은 치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병의 경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전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관 내벽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심장 질환,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심방 기능이 약해져서 그 심장 내에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들이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뇌 혈관에서 막히게 되면 색전성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혈전성보다는 젊은 사람에게 더 흔하고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은요? 뇌출혈은 뇌실질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실질내 출혈이라는 것은 뇌에 있는 작은 혈관이 터져서 뇌의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거의 고혈압과 동반되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낮 시간에 환자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사망률이 높지만 이 치료가 잘 됐을 때에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많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데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중년층에서는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이 됩니다.
혈관 내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부분이 압력에 의해서 터져서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뇌 신경학적 손상이 적다면 완전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동정맥 기형에 의해서 지주막하 출혈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진다거나 저린다거나 아니면 둔한 느낌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두통은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는 증상. 서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했는데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말을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한 의식 저하가 있을 때는 바로 뇌졸중을 의심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나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지 위험 인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 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인자, 조절할 수 있는 인자인데요. 조절할 수 없는 인자는 나이나 성별, 그리고 태어날 때 저체중, 그리고 유전적 소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 무증상의 경동맥 협착이 있다거나 아니면 폐경기 후에 호르몬 치료 여부, 비만 등이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속합니다. 먼저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체중이었을 때는 체중을 조절해야 되겠고요. 저지방 식이를 하셔야 되겠고, 절주나 금연, 생활 개선이 권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내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이라든가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심부정증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질환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데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 내에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에 막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우리 고지혈증 조절하는 데 있어서 검사해 볼 것이 우리가 전체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중성지방, 고밀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항상 검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환자분은 나이나 아니면 가족력이나 그런 걸 다 따져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은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을 조절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하게 되겠고, 혈압을 조절함으로써 뇌졸중의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 뇌졸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장님,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급성기 치료, 수술 같은 것을 먼저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텐데 재활치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활치료라는 것은 어떤 장애를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서 그 전에 생활했던 가정이나 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시켜주는 일련의 모든 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분의 상태는 개개인별로 다 증상이 다르고 중증도도 다르고 나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학과에서는 이런 포괄적 재활치료란 용어를 쓰게 됐는데요. 포괄적 재활치료라는 것은 재활 전문의가 중심이 되고 재활 간호사, 재활 치료사, 치료사라는 것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인지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상심리평가사나 보조기를 제작하는 보조기 제작사, 그리고 사회사업가 등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환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재활치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요.
크게 세분해 보면 먼저 마비된 근육에 대해서 치료해주는 운동치료, 보행치료, 그리고 인지기능, 삼킴기능, 그리고 또 상지 기능을 치료해주는 작업치료, 마비된 근육 위축을 해소해주고 근력 회복을 도모해주는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그리고 언어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실어증이나 구음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주는 언어 치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가장 환자분들이 치료해 과정 중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병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뇌 신경학적 회복과 기능적 회복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뇌 신경학적 회복이라는 것은 급성기에 해당되는데요. 일단 뭐 뇌경색이 됐든 뇌출혈이 됐든 병변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종이 생기겠죠. 이런 부종이 감소가 이루어지고 혈종이 개선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대사 이상 물질이 나왔던 것이 개선이 되면서 일부 손상된 뇌세포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회복은 보통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3개월 이내에 치료가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뭐 수개월, 수년 동안 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회복은 기능적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 회복이라는 것은 신경학적 회복이 중단된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 기능이 보행 기능이라든가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능적 회복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짧게는 2년, 그 후로는 몇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운동 기능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어디서부터 먼저 좋아지는가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하지, 다리 쪽이 손 쪽보다는 상지보다는 더 빨리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몸통에 가까운 부위, 근위부 근육들이 원위부 근육보다는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지 같은 경우는 어깨 근육이 손보다는 더 빨리 회복이 되고요. 하지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근육이 발목이나 발가락 근력보다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 보행이 가능한데 팔은 제대로 못 쓰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3개월 이내에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이후 6개월 이후부터는 회복의 속도가 점차 늦어지게 됩니다. 운동 기능의 저하는 뇌 손상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이에 따라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수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뇌졸중 환자 75에서 85%가 치료 후에 집으로 퇴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 중에 적극적인 포괄적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서 완벽한 치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혹은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재활 치료의 목표는 환자분들이 최소한의 도움으로 아니면 독립적으로 생활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중증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환자분의 상태의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준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네.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 환자의 재활 치료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느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추세는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 조기 재활 치료는 뇌과적 상태가 안정되거나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시작됩니다. 뇌과적이라는 것은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같은 생체 징후가 안정이 되고 뇌신경학적으로 더 병변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조기 재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통 발병 후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급성기 치료와 병행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 일주일 사이에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수동적인 치료, 즉 침상에서 간단한 관절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일주일 후부터는 환자의 시간이나 강도를 조절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재활 치료가 시행이 되나요? 신경학적 안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근육의 이축이라든가 관절 구축, 그리고 부종,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욕창 그런 것들을 보통 부동증후군을 하는데요. 이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상에서부터 관절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지 못하면 치료 시간이 길어지고 설사 그런 근력들이 회복이 되더라도 제대로 이걸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관절 운동이라든가 체위 변경,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한 간단한 이동 동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관절을 움직이는 게 뭐 아무 힘이 들지 않는 아주 단순한 운동이겠지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고통일 것 같거든요. 관절 운동은 어떻게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뇌졸중 환자에서 팔다리 마비가 아주 심한 경우에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특히 주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욕창 방지와 관절 구축 방지입니다. 먼저 욕창에 대해서 알아보면 욕창이라는 것은 어떤 압력이 피부나 피하 조직에 지속적으로 가해져서 피부가 괴사돼서 욕창이 발생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비된 근육 쪽, 특히 천추부 쪽이나 뼈가 튀어나온 부부에 욕창이 잘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체위 변경, 그리고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한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는 바로 발견하고 적절한 소독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마비된 양손이 경직에 의해 손목이나 수부가 과도하게 굴곡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관절이 굳어져 제한이 생기면 향후에 힘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기능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부 안정 보조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절 가동 운동이라는 것은요,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하는 운동인데요. 최소한 한 번에 10분 이상,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회 이상을 시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관절이 정상적인 관절 범위 끝까지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끝부분에서 약 10초간 유지해 주는 것이 효과가 뛰어납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관절 구축이 이미 진행돼서 이미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힘을 가했을 때는 골절이 생긴다거나 아니 인대 파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식사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바로 식사가 불가능하죠, 환자들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한 50에서 75%가 삼킴 곤란 증상이 있습니다. 삼킴 곤란으로 인해서 이런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고 그러면서 흡입된 폐렴이 자주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졸중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약 35%가 바로 이런 폐렴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또 이게 잘 협조가 안 됐을 때는 무턱대고 입으로 식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삼킴 곤란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음식물을 줬을 때 드시다가 살에 기침을 한다거나, 그리고 드신 후에 목소리에 변성이 생긴다거나, 신목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입안에 음식물을 고여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거나, 반복되는 폐렴이 발생됐을 때 이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은 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들에게 검사하는 비디오 투시경화 연화 검사인데요. 음식물과 비슷한 농도의 약물을 삼키는 과정을 찍은 모습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잔여물들이 많이 남게 되고요. 그 잔여물들이 기도로 흡입되는 것들이 관찰됩니다. 따라서 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 연화 검사를 정확히 한 후에 구강 섭취를 시작해야 됩니다. 환자들 가운데 편마비나 사지마비 이런 보행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보행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치료는 마비된 근육의 근유축을 예방하고 근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동적 관절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행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한 팔다리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보조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 치료의 순서를 보면 먼저 환자분들의 평행보행이나 물체를 잡고 서는 것부터 연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서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건측,
그리고 환측, 마비된 쪽, 건강한 쪽에 체중 이동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 원활히 체중 이동이 된다면은 평행봉에서 걷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평행봉에서 걷는 연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평행봉을 벗어나서 네 발 지팡이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 발 지팡이로 진척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지 보행에서 연습하게 되는데요. 평지 보행에서 한 발 지팡이로 원활히 걷게 된다면은 계단이나 비탈길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계단을 할 때는 오를 때는 쉽게 되는데 내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려올 때 훈련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 동행하에, 낙상 예방을 위해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그 어려움도 참 크겠지만 손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일들이 많잖아요. 손이나 혹은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재활 치료를 하게 되죠? 먼저 팔과 손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절 범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력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하면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력 회복을 위해서는 작업치료에서 상지 기능 훈련이라든가 바이오 피드백 훈련, 그리고 기능적 전기 자극 훈련 등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 이후 가장 흔한 것이 어깨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어깨가 빠졌다고 호소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어깨의 통증은 이 견관절 과탈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전근개 손상이라든가 신경청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중추신경계 통증, 점액낭염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이 이완된 경우보다는 경직이 심한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 경직을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경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보톡스나 페놀 알코올을 이용해서 신경 차단술 그리고 보조기들을 착용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몸의 불편도 참 불편하겠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치료가 가능할까 싶은데 어떤가요? 인지 기능으로는 뭐 주의 집중력, 기억력, 진압력, 시공간, 지각, 언어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인지치료를 한다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재활치료 그리고 뭐 두개강 내 자기 자극치료 등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거나 좀 어눌하게 된다거나 발음이 샌다거나 이런 경우도 치료 가능하죠? 뇌졸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언어 장애는 크게 실어증, 구음장애, 발성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어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뇌의 언어 중추에 손상이 입어서 말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둘 다 문제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음장애라는 것은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말을 발성을 해주는 혀나 안면마비, 인후두부의 마비로 인해서 발음이 정확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장애의 치료는 이 언어장애가 표현력 장애인지 이해력 장애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언어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치료 후에 예방을 하고 또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뇌졸중 후에 재발은 급성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통 첫 뇌졸중 후에 5%에서 재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5년 누적 발생률을 보면 약 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자 조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에 대한 위험인자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환자 질환별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나 혹은 보호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은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재활 전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재활 치료 전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최선의 시기에 최상의 치료를 받아 행복한 삶으로 빠른 복귀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T재활의학과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주성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졸중에 대한 재활 치료는 환자가 최대한의 기능적 독립을 얻도록 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이전의 역할을 되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뇌졸중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재활팀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